지금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로 좀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 체감하는 그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은 확실히 이제 그런 내년에 또 빅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사람들이 좀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많이 문의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문의는 많이 오긴 해요. 그럼에도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물어볼 때마다 그래서 올라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궁금하고. 근데 이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게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제가 맞추면 그냥 듣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냥 현명하게 말하죠. 듣고 싶은 거야. 집값은 평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오겠지만 결국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버틸 수 있으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라고 하지, 뭐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맞아요. 제가 은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제가 전형적인 사기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느끼는 건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일을 해봤지만, 제가 한때 서초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재밌는 게 저희 사장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잘 되면, 그러니까 안 되면 내 탓이요. 잘 되면 본인 탓이요. 그렇지, 행동한 내 덕분이다. 다 잃어버리대요. 추천해줬고 했던 걸 잃어버리고 내가 결정한 거잖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진짜 공감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도 그렇게 많이 문의가 오면 메일로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지금 당장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걸 본인도 알면서 왜 물어보시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인의 선택에 확신이 있으면 그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실제적으로 막 거래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문의는 많이 있으나 네. 좀 이렇게 관망하는 네, 관망하고 추세다.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대출 규제도 있고 네. 또 이자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춤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좀 안타까운 사연 같은 거 없으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 제가 네. 2년 전에 한 분이 있었어요. 최근은 아니고 네. 2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거 지역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역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중랑구 거기 면목동에 보면 네. 그 면목동에 보면 이제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한 4년에서 5년 된 정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30평대를 투자를 고민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랑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가격이 한 7억 3천 정도 기억하거든요. 30평대가? 네. 신축이네? 5년 안쪽이니까요. 이거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분들도 투자금이 좀 부족했었고, 좀 이제 첫 투자기 때문에 영끌을 해야 됐고, 본인이 타던 차까지 팔았어야 됐어요. 무리인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BMW를 타고 계셨는데, 네. 아니, 아파트도 없는데 무슨 BMW냐? 파셔라. 그래서 이거 팔아서라도 돈을 많이 해서 이걸 먼저 사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깎아주면 살 수 있다라고 딜을 하던 찰나에 보고 다음날 이제 막 이거 안 된다 그냥 지금 사라 했다가 고민하던 찰나에 누가 그날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정확히 한 1년 만에 1억이 뛰었고 지금 2억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억 얼마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그걸 제 네이버 부동산에 관심 매물로 항상 그걸 즐겨찾기를 해놨거든요. 지금은 얼마가 봤더니 9억 5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께서 그걸 사셨더라면 지금 시세 차익을 최소 2억 이상은 가져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모르죠. 그분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샀을 수도 있는. 근데 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연락 왔던 게 이제 경기권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순간의 고민이 이제 서울이 아닌 경기 외곽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때만 결정했었어도 딱 그 상승세에 딱 타서 어느 정도 자기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순간의 고민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집이니까 그렇게 사놓으면 정말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그 동네 주변에 그런 새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왠지 가격이 그렇게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렇게 팍 오를 거란 생각을 안 어렵지.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또 좀 가겠지. 좀 약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사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 친구가 이제 전세를 구하는데
어머니께서 전세금을 한 1억 정도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근데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1억을 정말 너무 쉽게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만 원만 내면 15에서 16만 원만 내면 내가 전세를 구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무직자도 요즘 대출이 돼요. 그래서 요즘 원룸 전세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전세가 되고 그런 공시생들, 무직자들도 다 전세자금 대출이 돼요. 전세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여자인 친구분이었는데 그냥 눈을 낮춰서 1억 중에 어머니한테 1,000만 원만 지원해달라 해서 1억 1,000짜리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여기서 우리 2년만 전세 버티자. 1억을 지방에다가 갭이든 뭐든 이걸로 그냥 아파트를 사라. 제가 그랬어요. 제발.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저는 해줬어요. 대박이다. 만약에 너가 1억 대출을 받고 1억을 전세금을 넣으면 2억짜리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넌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날 수 있어. 그냥 부모님한테 말해서 1억을 평택으로 가자 나랑. 제가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 확신이 안 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약간 내 스타일인데. 어머니. 오지랖이 아주 장난 아니야. 한양인데? 어머니, 저희 친구 지금 나이도 30이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할 때 자산도 없는데 이게 나중에 집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집값이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나중에는 봤을 땐 이게 자산이 된다. 제발 사셔야 됩니다. 해서 어머니한테는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그 친구도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게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고민하겠대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대요. 다음날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무슨 댓글들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반대한 거야. 금리 올라가야 한다. 네. 이제 곧 너네들 다 몰락할 것이다. 막 이런 댓글들을 여러 개를 막 보내는 거예요. 네. 이거 뭐야? 하니까 오빠 곧 집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래서 두렵지. 오빠 난 투기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 정색을 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투기를 하랬니? 투자를 하랬지? 이게 왜 투기냐? 그러면서 나는 무서워서 투기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내가 너한테 그걸 해서 이득이 뭐니?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근데 결국 그 친구는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자금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경우면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좀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지금 서울에 집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올해 이제 지방 신도시 쪽에 분양권을 하나 투자를 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명의로 된 첫 주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가 진짜 좋은데. 그때 계약서에 딱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이어도 내가 살진 않겠지만 살면서 대한민국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록 네가 살지는 않더라도 내가 집이 있다는 것과 없는 거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사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꼭 내가 살 집만 내 집 마련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는 진짜로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약간 좀 밑에 있지만 그 호재를 보면서 교통을 보면서 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야지라고 이렇게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난 언제 서울에 집 사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직은 좀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난 집을 사야겠다고 매매만 고집하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은 실제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매만 고집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은 해요. 어찌됐건 집이 있다는데.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리는 게 너무 진짜 무리를 해서 이 영끌 하라고 했더니 진짜로 진짜 영혼을 정말 팔아서 가져온 분들이 있어요. 막 카드 대출까지 다 네, 땡겨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땐 내가 생활이 정말 되지 않을 이 영끌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영끌은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숨통은 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영끌 하랬더니 진짜 지옥까지 가서 내 영혼을 담보로 맡기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있어서 그렇게 연끌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끌어오나요?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안 되죠. 정부에서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전에 보면 정말로 저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생활비가 안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가족들한테 이제 손을 벌리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지원을 해달라 하고. 그럼 또 이거 전 그래요. 아니 자식 다 키워놨더니 부모님 또 이것까지 지원해주면 이거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상급지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 밑에 2급지여도 거기서 또 상급지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너 수준 내에서 가능한 걸 해야지 누군가한테 손 벌려서까지 하면 그건 서로 피곤해진다. 그게 진짜 투기 아니겠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잘못되면 이제 그분들이 욕하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나 저가 되는 거죠. 너 말 믿고 했더니 왜 떨어지냐. 네. 이게 진짜 억울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네. 저는 그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은 무조건 그러기 때문에. 네. 그때 몇 억짜리 집에 몇 억 대출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최근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디였다, 답심리에 아파트를 사시는데, 네. 그분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방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 강사님, 선생님이셨는데, 네. 전세가 7억 5천에서 8억이 맞춰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는 들어온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전세가 안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투자금이 2억 5천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전세가 7억 5천이 안 맞춰지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맞춰지냐? 왜 안 맞춰지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제가 그때 아는 제 정말 친한 후배가 공인중개사인데 그 친구가 중개하던 거였어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요? 그분도 이제 똥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영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7억, 2억 5천이면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왔는데 안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부동산 말을 믿고 2억 5천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지 생각하고 질러버린 거죠. 부동산이 항상 그러잖아요. 전세 한 7억 5천이 맞춰지니까 2억 5천이면 돼요 라고 했다가 그 말만 믿고 갔다가 안 돼버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한 달 정도 놔두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어차피 나중에 갚겠다. 가족한테 전화해보고 해서 결국 어디서 5천을 또 끌어와가지고 겨우 전세 7억으로 맞춰서 3억으로 해서 막 계약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정말 그분이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잠 못 자죠.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게 2억 5천짜리 집이 10억으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압박감 때문에 이거 계약을 파기 한 해 만에 그렇다니까 매도인 측에 또 사정을 얘기해 보니까 매도인 측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이용했어. 다 그렇게 이게 연쇄작용으로 다 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거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또 아는 제 지인 한 분이 동탄에 집을 샀어요. 저기 이제 더샵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가 생각했던 거로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자금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1억 정도를 시세를 싸게 전세를 내줘서 맞췄어요.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한 2주 동안 계속 전화 왔어요. 왜 안 맞춰지죠? 왜 안 맞춰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투자금 이렇게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돈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할 때 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 스트레스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럼 임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전세 월세를 이제 알아볼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월세 대출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오, 네. 흔히 말하는 깡통 빌라, 뭐 깡통 오피스텔,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말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가 20대, 30대 분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의 직장이 어디 몰려 있냐면 강남역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호선을 되게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면 2호선에서 자취를 많이 하는 쪽이 어디냐면 우리가 서초구나 강남에서 자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관악. 이제 관악구 많이 몰려요. 원래 예전에는 사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당이 비싸지니까 왼쪽에 점점점. 낙성대, 서울대로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요즘 낙성대랑 서울대 가보면 이렇게 비싸다고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또 밀립니다. 그렇죠. 봉천, 신림, 신대방으로 밀려요. 근데 여기도 이제 비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년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비싸? 1억 3천으로 집을 봤는데 집이 지금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작아요. 절반만 해요. 여기 어떻게 살아? 하니까 이제 또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밀립니다. 왼쪽으로 밀리면 간 데가 어디냐? 2호선에 신정내거리 까치산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는 뭐가 많냐면 빌라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빌라에 가는 순간 내 보증금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즘 깡통 전세라고 하죠. 전세를 맞추고 빌라의 가격을 뻥튀기 그렇죠. 시킨 다음에 매수하러 어디서 하나 떠오죠. 그렇게 해서 거래를 시켜버리면 집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맞아요. 그리고 그 집주인의 신용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 나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압류가 걸려.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사례가 강서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0건 중 8건이 강서구라고 할 정도로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고객님, 우리 돈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집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내 눈은 이상한 적이 있더라도 그냥 인정을 해라. 우리가 전세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전세를 들어간 게 아니다. 정부에서 이 상품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초년생들 돈 모으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모아라라고 해서 나온 상품 아닙니까? 힘들지만 모아세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더 큰 발판을 하면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더 집이 좋아질 생각을 하면 우린 평생 전세밖에 안 삽니다. 그렇죠. 더 좋은 집 가려 했다가 내 보증 다 떼어서 인생이 시작도 하기도 전부터 구렁텅이로 가면 안 됩니다. 제발 현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그 돈 아껴서 2년만 모으면 2천에서 3천이 모입니다. 그 돈으로 제발 공부해서 아파트를 못 사면 경매라도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빌라나 원룸 살 때 그런 사기 사례를 꼭 보고 나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뭐든지 이 가격에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콤한 꿀이 내 앞에 있다는 건 부동산은 돈에 맞춰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싼 값에 좋은 집이 나온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고급 정보가 나한테 안 오는 것처럼. 당연히 안 오죠. 아, 근데 이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요. 진짜. 고민을 항상 경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건 결국 발품을 팔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내가 모르면 공인중개업자들한테 항상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요즘 유튜브에 진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답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죠.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게 공부나 확인의 대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지. 맞아요. 아예. 왜냐면 저도 이제 현장 다니면서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 20대 친구들. 왜냐면 그러니까 지역 분석하다 보면 전국 20대들 전국에서 인구가 서울로 다 이제 오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좀 더 주민에서 보면은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 관악구로 제일 많이 가. 네. 왜냐 그 얘기 뭐냐면 전국의 20대들이 서울로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고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관악구였는데 거기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런 대출처럼 옛날 전세 대출에서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듯이 빌라 전세도 청년들이 찾는 그 유형의 주택에 맞는 전세금 대출을 풀어주니까 거기 전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악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매매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를 얻을 때 그 공인중개사분 해주신 분 말고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전화를 해서 교차 체크를 하라는 거죠? 빌라를 매수할 것처럼 해서 이 빌라, 이런 빌라들 매수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매매가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그 매매가가 예를 들어 1억 2천인데 내 들어가는 전세가 1억 4천이다. 아닌 거야, 그건. 근데 너무 좋아, 이 집이. 아닌 거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아까 러셀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전세가 1억 5천에 있으니까 1억 4천에 있으니까 1억 5천에 해갖고 매수자 구해갖고 매수자 떠다가 그냥 팔거든. 그럼 그 매수자도 힘들어.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빌라 10개씩 사요. 이거 하니까, 옆에서. 근데 네. 특히나 20대 초반에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또 왠지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내가 믿을 사람은 부동산 사장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냥 다 믿게 되고 따로 알아볼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발품을 좀 파는 게 좋은 게, 맞아. 이 부동산도 가고 저 부동산도 가고 그래, 얘기를 그래야겠네요. 듣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말이 좀 다르지? 그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나머지 분들 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중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좀 더 옳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조금 더 믿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그거를 단지 나랑은 거리가 멀어, 어려워라는 이유로 안 해버리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게 다 감이 오거든요. 맞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왜?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로 그거죠. 뭐 2천만 원 모아는 거 잃으면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출받은 1억까지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진짜 직장인들이 한 5년에서 6년은 정말 순수하게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 6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30대지만 아,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에 너무 쓴맛을 처음부터 맛을 보니까 맞아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막 부동산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막 집도 보여주고 막 신경 써줬는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좀 경험이 있는 선배나 주변 분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같이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생각될 것 러셀님이 같아요. 해주신 역할이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좀 믿을 만한. 아, 저는 제가 뭐, 저도 업자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해요. 고객님, 저는 고객님한테 업자스럽게 말을 하고 싶진 않다. 그냥 현실을 빨리 알려드리고 하셔라. 그리고 또 아까 친구분들이랑 같이 다니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친구들이 유튜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강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본인의 생각을 저한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약간 좀 그게 있잖아요. 미안해서 말을 잘 못해요. 맞아요. 눈치 보이고 맞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라고 하는데 맞아.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내가 돈을 주는데 왜 내가 돈을 근데 왜 주는데 그러지, 눈치를 우리?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있었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왜냐면 영상을 지금 보시는 20대, 30분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돈,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맞아요. 뭐 월세처럼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모았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선택 하나로 인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생각했을 때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우리 엄마의 돈이라 생각하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걸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네. 맞아. 못하는 건 없는 거야. 네, 정말요. 못하는 거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한 번은 어렵죠. 근데 두 번은 쉬워요.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두 번 쉽다고 봐요. 맞습니다. 보면은 지금 반지하 흑수저에서 네네. 탈출한 20대 청년부터 또 25 아파트에 사시는 분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인가요?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특히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21살에 지금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가 지금 남양주 그 호평에 알프하임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투자했을 때가 20살 때쯤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와. 자기한테 있는 수중에 7천만 원. 그러니까 그 7천만 원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웃긴데
어렸을 때 어머니랑 아버님이 그냥 그거 잘 모르니까 청약 통장에다가 그냥 돈을 엄청 부어놨었대요. 아하. 그래서 그 돈과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모았던 돈, 그리고 조금의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모았던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투자했던 계기가 진짜 웃긴 게, 그 본인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데 수시로 학교를 가야 됐대요. 근데 수시를 가려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과가 경영학과인데, 경영하면 또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그때 당시 부동산이 한참 핫했으니까 분명히 그걸 질문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본인이 답변은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하. 근데 보다 보니까 부동산이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세뇌가 된 거죠.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자기가 항상 통학하는 길에 우측에 보면은 그때 당시 광명에 하안주공 아파트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 유튜버분이 이거는 무조건 오른다, 사야 되겠다 해서 사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말렸대요. 무슨 이런 낡은 집을 사냐. 아이고. 그래서 안 샀대요. 근데 그게 7개월 뒤에 막 가격이 1억, 2억씩 뛰어버리니까 아버님께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사라. 해서 보니까 내가 수중에 7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봤던 데가, 자기는 GTX는 라인은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A는 이미 다 올랐으니 나는 이제 B로 가겠다. 그래서 그럼 그 매수했을 때가 시기가 언젠가요? 그때가 작년에 제가 매수한 걸로 알고, 재작년인가 매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작년이면 2019년에? 네, 그 정도에 매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측으로 계속 가기 시작했대요. 내가 살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근데 어머. 그때 당시 알프라임이 미분양이 떴고, 그러다 이제 분양가를 회복하면서 이제 올라가던 찰나에 이거라도 사야겠다 해서 프리미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미, 네, 샀던 금액의 2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인터뷰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테크트리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태어난대요. 먼저 공부를 한대요.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사는 게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테크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공부도 하기 싫었고 돈을 벌기도 싫었고, 그래서 자기는 먼저 집을 먼저 샀대요. 와하. 근데 그게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인터뷰 끝나고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세상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나 또 그렇게 가벼워 보이는 그런 대학생은 처음 봤어요. 아, 저 면접 보러 갑니다 한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아, 내가 너무 남들과 똑같이 가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또 더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1살에 30평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 그 학생은 대학은 합격을 했나요? 나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휴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금 그 친구 들어보니까 그 이자를 한 달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체납하는 식으로 해서 내는데, 남들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 원룸에서 50만 원씩 내고 살 때 그 친구는 이자로 그냥 50만 원 내면서 30평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 본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군요. 네,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 30평대 혼자 사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전 아직도 투룸 살고 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아주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전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 영상을 제가 올리자마자 솔직히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어요.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사기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을 했었고, 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지금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본인은 먼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또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네. 딱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긴 하죠.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메일을 보냈을 때 이렇게 말이 돼 했는데, 가서 직접 보고 본인이 다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인증을 했네요. 네. 그래서 믿음이 딱 심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행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성과를 내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보통 지금 채널이 2030 세대를 위주로 좀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뭐 대학생인 경우도 많아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 돈을 모으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20대, 30대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아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보고 막 자산이 급격하게 증식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도 그 뒤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뭔가의 종잣돈을 열심히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비춰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10만 원, 20만 원씩이든 무조건 저축을 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20대, 30대들 너무 빨리 돈을 벌려 하지 말고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든 모아서 그게 1000만 원이 됐건 2000만 원이 됐건 그걸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나중엔 진짜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거나 하면 올라가니까 제발 부탁인데 쓰잘데기 없는데 돈 쓰지 좀 말고 그냥 우선 저축을 해라. 그 투자도 하려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재테크 뭐 이걸 불려지가 아니라 우선 1000에서 2000, 3000만 원까지는 그냥 모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자산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 가치 있게 투자를 하지 안 그래 버리면 남들이 이거 올라간대 그럼 나도 이거 사야지 그냥 무지성 투자가 돼버리겠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해보셨어요? 무지성? 저도 20대 때 무지성 투자했다가 몇 번 돈을 날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돈의 정말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 천천히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저축은 우선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왜냐면 벌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 네. 모아봤자 푼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출연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절약을 하더라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게 푼돈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원래 푼돈이라 생각을 약간씩은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28살에 아파트를 산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가 지금 반지하에 살아요. 네.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220만 원이에요. 5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걸로 안 썼다는 건데요? 안 썼어요. 일산에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한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식사를 다 회사에서 해결을 했고요. 집에서는 전기세도 아까워서 냉장고도 없앴고요. 혼자 사는데 반지하에 네. 사는데 냉장고도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저는 수많은 원룸집을 가봤지만 집에 냉장고 안 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1인 가구 냉장고 필수인데 냉동고 필수인데 안 먹는 거죠. 일체 안 먹어요. 집에서. 쓰잘데기 없는 것도 안 해요. 처절하다 진짜. 네.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집에 옷장을 보여주는데 옷이 정말 딱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사계절 옷이? 사계절 옷이 정말 딱 한 옷장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걸 5년 동안 버텼어요. 옷 안 사세요 하니까 어차피 저는 일할 때는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그냥 출퇴근 용도로만 입는다. 저는 돈이 아깝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130, 140 정도를. 그렇게 해서 5천에서 6천원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지금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내년 1월 달쯤에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입주하시는군요. 네, 입주하세요. 나 진짜 본 적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박수 치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20대에 그렇게 너무 한다는 진짜 게 대단한 청년이시네요. 제가 그걸 딱 올리고 나니까 저도 어찌됐건 투자에 관련된 걸 올리다 보니까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일하게 그 영상만큼은 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성공해야 돼. 저렇게까지 했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 드는 거죠. 안타깝고. 그 젊은 친구가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인데 네. 아이고. 진짜 놀랬던 건 또 그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나 봐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 친구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데 연락처를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한테 제안을 했죠. 근데 자기는 자기 일이 좋다. 그냥 이거 하고 싶다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찍으려고 은평구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스케줄이 되게 바빠가지고 못 갈 뻔했거든요. 제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 가야지 하고 갔는데 저 진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왜냐면 그거를 또 직접 보시니까 그 눈빛, 이야기하는 그 간절함. 네, 맞아요. 그 뭔가 말이나 행동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정말 뭐랄까요. 참 제가 진짜 형이었으면 뭐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기특하고 똘똘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정말 뭐랄까 그런 허세스러움이 없었지. 맞아. 그냥 내가 내 삶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인터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요즘 너무 인생에 대해서
겸손함을 잃었었나? 다시 한번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근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 또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돈을 모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다행히 또 잘 불려서 그렇게 또 좋은 성과를 냈다니까 더 막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튼 투자 안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 날렸으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진짜 잘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그 영상을 보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아파트를 샀어요? 일산에 아파트를 샀어요? 라고 물어보니, 근데 안 오른다고 해서 샀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도 어머, 그때 당시에 일산이 안 오를 때였거든요. 야, 이렇게 늘려있을 때였거든. 공부를 했나 보다. 근데 그런 용기를 내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투자자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공부를 하셨나 보네요. 공부도 꾸준히 했는데, 그렇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지금 제 영상에 나온 분들 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하셨어요? 물어보면 자기는 정말 집이 하나씩은 다 갖고 싶었대요. 맞아. 절실해. 그 친구의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었고 다 쓰러져간 그 가옥에서 살았었는데 그 집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컸던 친구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막상 살려고 보니까 내가 살 수가 없던 거지. 현실을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우리 20대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집 하면 다 서울에 뭔가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그쵸.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로 가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걸 해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그걸 실천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단하다, 정말. 되게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특히 지금 사회 초년생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되게 공감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고, 나도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더 계속 내가 노력하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의 자극을 줘가지고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흑수저이다 보니까 모으는 게 한계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어떤 마음을 갖고 좀 이런 걸 좀 잘 다스리면 좋을까요? 이게 요즘 저는 유튜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 생각을 해요.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재테크 채널들도 생겨났고 이렇게 너나이님처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도 있는데 전 처음에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20대들이 못 쫓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너나이님도 분명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해버리신 분인데 해주시는 말들이 처음에는 살이 되다가 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단계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현타라고 하잖아요. 현실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시작해도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돈을 벌고 있지만 가끔 이런 채널들을 볼 때마다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신 20대, 30대 분들을 만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다 핑계였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 다 현실을 인정하고 맞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지가 뭘까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 지금 약간 소름 끼쳤어, 지금. 맨날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왜 꼭 서울을 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갈아타기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굴려가야 되는데 우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씩 이제 종착역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이렇게 고민 상담하러 온 분들한테 저도 이런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본인은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에서 먼저 1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반에서 20등이면 먼저 반에서 10등을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10등을 들어가면 1등이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전교 1등을 내야 내가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왜 본인은 그런 20등도 안 되면서 왜 지금 서울대를 보시냐. 차근차근 가시자. 그러면서 또 서울대 포기해. 네, 맞아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셔라라고 했고 저도 제가 먼저 그분들한테 제 소득을 말씀을 드려요. 저도 지금 서울에 집을 못 삽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모았는데 서울 집값이 2배가 뛰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지방에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지방을 보고 있습니다. 인정을 했고 하나씩 가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싫지만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의 투자의 첫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도 포기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까지 네, 저희가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같아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러셀님은 반드시 서울에 집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저는 최종 목표가 저는 서초구의 입성입니다.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할 겁니다. 네. 또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네. 충분히 뭐 가능성이 내가 러셀님하고 이웃이 되려면 서초구로 가야겠구나. 소파에서. 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세대분들을 좀 대상으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유독 이 2030 세대에게 좀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원래 제 채널 취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재미난 일인데 최근에 재테크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그분들처럼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채널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20대, 30대들, 사회초년생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친구들과는 너무 괴리감이 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전문가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실적으로 핑계대지 말고 야, 너 같은 친구들도 지금 다 이렇게 투자해서 아파트를 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현실적인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좀 배우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라고 하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채널을 시작을 했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잘난 분들도 나오고 또 못난 분들도 나왔었는데 아까 반지하에서 나왔다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최근에 러셀님 채널을 보니까 취지와는 좀 다르게 이제 너무 자산이 좀 급격하게 형성된 분들만 나왔습니다. 정말 저같이 현실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고 나왔고 정말 말 그대로 그게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또 선사시켜줬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채널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진짜 20대, 30대 흑수저분들, 뭐 반지하에 살았던 분들도 저도 이런 경험 있습니다. 저도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막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너나이님도 20대 때 어땠어요? 나도 그랬지. 네. 그러니까 아주 풍족했나요? 저는 20대 때는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데 제가 살 때가 제가 마포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 얼마 전에 어떤 영상 출연을 했는데 제 어린 시절을 마포에서 보냈다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 벌써 저 사람은 마포 출신이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 처음부터 달랐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마포가요 옛날에는 굉장히 낙후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개발되기 때문에 마포, 동대문 이런 데가 옛날에는 정말 뭐 치안도 안 좋고 되게 안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저는 무허가 집에 살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허가 없는 집. 그게 재개발된 거야.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방이 여러 개인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 전까지 방 하나에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거기 집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냥 막 지은 거예요. 그냥 산꼭대기에다. 막 짓고 화장실을 한 8가구 같이 썼어요. 그냥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다 이런 그 시기들이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저 사람 어려웠는데 자기가 막 뭐 해가지고 잘 됐던 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저 어릴 때 어려웠는데 이렇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게 더 그런 게 좀 더 그냥 제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러셀님 얘기하실 때 너무 소름 돋는다고 말했던 게 뭐냐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내가 여기서 그냥 딱 내려놓는 순간,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빵이 되는 거야, 제로.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허덕거리면서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나, 나도 서울에서 부모님 집에서만 살아도 정말 여유 있겠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어. 부러워하는 경우가 지방분들 같은 경우 상당하거든요. 특히 맞습니다. 이제 20대 때 대학이나 취업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는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 되게 부럽고 이런 거 맞아요. 엄청 부러워했어요. 특히 맞아. 지방에 오신 분들은. 최근에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본수저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본수저? 그것도 본수저. 뭐예요? 요즘 한때 흑수저, 금수저였잖아요. 네. 요즘 20대, 30대들한테 본수저란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집이 서울인 사람들. 태어날 본 써서 본수저. 그러니까 이게 서울 분들은 모르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절절하게 나 이해돼. 왜냐면 내 그런 친구들이 부분이 다 있어. 지방 친구들. 그럴 수 있겠다. 대학 때. 네. 집이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20대, 30대 직장인들에게는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맞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진짜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찌됐든 빨리 현실 인지하고 아직 그럼요. 내가 서울에 없는 걸 어떻게 맞아요.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나가는 게 어찌됐든 나를 위해서 그게 네, 좋은 그렇죠. 방향이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건 가장 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네. 방문할 때 좀 긴장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좀 집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을까요? 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집 잘 보는 법.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든 뭐든 자기 집을 볼 때 우선 느낌적으로 딱 그 집에 자기한테 맞는 집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구하시는 분들과 못 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을 잘 구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 집의 장점만 먼저 보려고 해요. 이 집의 거리는 어떻고 내가 진짜 이 장점을 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볼 때 집의 가치, 내가 이 집을 구할 때 있어서의 가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거리가 가까워야 돼. 나는 뭐 뷰가 좋아야 돼. 나는 크기가 좋아야 돼. 나는 깔끔한 게 좋아야 돼. 딱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는데 집을 못 구하시거나 좋은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A4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표를 엄청 이렇게 해놓고 뭐 사이즈를 재보고 물 수압을 어떻게 체크를 해보고 변기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고 닫았을 때 어떻고 분리형인지 막 이런 꼼꼼한 걸 너무 꼼꼼한 걸 보고 더 문제는 집의 단점만 봐요. 이 집은 어디서 멀어서 싫고 이 집은 다 좋은데 뭐 싱크대가 좁아서 싫고. 근데 저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말해요. 고객님 100점짜리 집을 가지려면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70점, 80점 이 집에 점수를 매겨서 그것만 통과하면 좋은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하는 게 집을 볼 때 있어서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포인트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잡을 수 있으면 그 집을 잡아라 라고 해요. 안 그러면 놓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누구나가 좋아하는 집을 선택하면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의 주머니 사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나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그렇죠. 해야 그래 또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해요. 근데 그분이 이 집이 고민된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고민되세요? 하니까 지하철역이랑 생각보다 한 3분 정도 더 걸린다.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저 지금 저도 모르게 웃음을. 3분이라는 차이가 고객님 이 3분이 그래요. 길 수도 있는데. 그치, 물론 아침에는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그쵸. 있긴 하죠. 고객님 3분이라는 시간이 본인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데 지도상 보니까 10분에서 11, 2분 걸리니까 빠르게 걸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고객님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거 신경 쓰일 것 같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저를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분은 집은 다 마음에 드는데 벽지가 마음에 안 든대요. 벽지 고객님 제가 이런 말 하죠. 고객님 벽지 신경 쓰이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 살면 눈에 신경 안 쓰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집을 봐야 할 때 보아야 될 포인트를 안 보고 이런 벽지, 가구의 색깔 아니면 가구에 뭐 장미꽃 모양이 그려졌다는 이유로 이게 보기 싫어요 라고 하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좋은 집을 잘 못 구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집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어요. 왜?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완벽한 집을 구할 수 없는 조건인데 어떻게 완벽한 집을 구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현실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집을 구하라고 합니다. 의도를 딱 그러네요. 세워야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내가 어떤 포인트는 반드시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집을 보시는 게 맞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내 돈이
그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 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요즘 같은 시기에 좀 계약을 할 때 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현장에서 좀 깎을 수 있는 그런 좀 팁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해요. 현장에서 깎는다기보다는 우선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실수요자인 느낌을 스멜을 계속 풍겨주셔야 된다. 맞아. 내가 이게 지금 투자로 접근했더라도 네. 이거 진짜 어떤 찐이네.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네. 이게 뭐냐면 아니, 모르겠어요. 네. 어떤 저도 의미죠? 이제 중개업자잖아요. 전화를 네. 받으면 저도 지금 영업을 한 3년 넘게 했는데 목소리나 이런 말투나 네. 단어 선택에서부터 느낌이 와요. 아, 그래요? 솔직히 간을 보는 분이다. 네. 실수요자다. 네.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진짜 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매도인 측한테도 연락을 하겠죠. 지금같이 엄청나게 매도인 측이 그런 점유가, 그러니까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면은 요즘같이 살짝 소강되거나 집을 팔아야겠다 싶을 때는 이제 저희도 말하죠. 사장님, 나왔다.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싸게 받아봐야 한들 나중에 안 팔려가지고 1,000만, 2,000만 원 떨어뜨리면 더 손해 아니냐. 지금 나왔을 때 하셔야 된다라고 또 저희도 강력하게 푸시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먼저 한다고 하고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저 지금 물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투자금 딱 정확히 이거다.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난 이거밖에 안 된다. 너가 물건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이 사람이 과연 우리한테만 전화를 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시켜서 돈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A, B, C 부동산이 분명히 더 전화를 했을 거고 어떻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해줘야 우리한테 연결이 되고 나중에 또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물건을 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이 사람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매도자 측한테라도 어떻게 해서든 딜을 해서 중개비를 뭐 깎아주던지 뭘 포기해서라도 여기서 내가 약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한테 내가 가격을 낮춰줬기 때문에 단독으로 물건을 따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멀리 봐야죠, 우리도. 추후에 이제 전세를 맞춘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렇죠. 내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부동산한테 실수요자가인 거를 스몰을 반드시 풍겨줘야 된다. 네. 살 것이다.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 가격은 알아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자 우위가 아닌 이상. 네. 왜냐면 매수자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만큼은 진짜 실수요자 풍겨줘도 부동산이 능력 있는 부동산이 다 알아서 가격을 조정해서 갖다 줍니다. 팁 꿀팁이네. 네. 그럼 좀 상승장에서는 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상승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어렵죠. 네. 그러면 물건을 그냥 걷어버리니까. 그렇지. 네.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한다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딱 그 임대인 매도자 측에서 저 이거 아니면 안 팔 거니까 전화 주세요 그때. 그리고 매도자 측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잖아요. 어떤 화술을 써도 그렇지. 안 통해요. 그럼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매도자 측에서 신뢰가 깨져요. 이 녀석 봐라. 계속 깎으려고만 하네. 깎으려고 하네. 우리가 함께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그게 있어요. 함께 했었는데. 이거 살 때 도와줘서 내가 했는데. 일부러 물건 줬는데 말이야. 나 간다고 못하겠네. 지금 새로 오는 사람한테 지금 저러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개업자들도 전화를 못해요. 무섭거든요. 그치. 이 한 분이 날아가면 그러니까. 단독 물건이 그럼요. 날아가 버린 순간 네. 나는 공동 중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분녀회장이면 진짜 큰일 났네. 네. 뭐 누가 왔을 땐 부동산들이 눈치를 본다라고 할 수밖에 눈치를 본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현장에서 왜냐면 일어나는 거래인데.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또 나의 이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어찌됐건 저희는 중간자 입장에서 서로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고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도가 급하게 해야 되는 분들 경우에만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20대 후반에 최근 이제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냐면 나는 어차피 돈은 없고 나한테 있는 건 유일하게 시간밖에 없다. 난 아직 20대니까 난 지방에 있는 재건축들을 위주로 해서 주공아파트 컬렉션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4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공아파트 컬렉션이세요? 하길래 저는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 될 만한 집들로 사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샀던 게
독산동에 있는 군자주공을 샀었어요. 근데 한참 아파트 값이 상승장인데 3천만 원을 싸게 샀더라고요. 어떻게 싸게 샀냐 물어봤더니 매도자 측이 할머니셨는데 서울에 집이 2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를 판 게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물건을 급하게 3천에 내놓고 판 거예요. 이제 세금 부과되기 전에. 그 계약서 쓸 때 계속 그랬대요. 나 진짜 팔기 싫었는데, 진짜 팔기 싫은데. 그렇게 세금 문제로 인해서 나온 분들 물건을 급하게 잡는 것도 하나의 상승장에서 싸게 잡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분은 3천을 싸게 샀습니다. 그 매도인분의 그 사정을, 매도 사유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급매라고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오면 물어보는 거죠. 중개업자들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왜 급매예요? 처음에 안 알려줘요. 그럼 이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면 그 다음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요. 왜 안 알려줘? 이렇게 막 계속 저 지금 급하게 사야 되는데 또 이것도 무조건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살고 싶은데 급매로 나온 이유가 찝찝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또 알려줘요. 그럼 이분이 세금이다 뭐다 하면 멘트 좋다. 네. 무조건 역시 급매로 현장의 멘트 이거예요. 전화할 때 안녕하세요 뭐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네. 뭐 그 사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전에 무조건 멘트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이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매매가를 보고요. 전세가를 본 다음에 대충 계산해보면 그 차익이 나오잖아요. 제가 현재 한 투자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네. 급매 나오는 거 보고 연락을 드렸다. 이거 먼저 물어보죠. 뭐 입주 가능한 거냐 아니면 뭐 전세가 맞춰진 거냐 이렇게 물어보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술술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 이쪽 동네에 딱 이게 적합한 것 같다. 근데 급매인데 왜 뭐 급매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업자가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실수요자. 살 것 같다. 네. 실은 뭐 이렇게 집주인이 뭐 이거 있어서 빨리 정리하고 뭐 외국으로 가야 된다. 뭐 있다. 그러면 또 좋죠. 외국으로 가야 된다. 언제 가야 된다 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좀 투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한번 1,000만 원 정도는 조정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업자가 전화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장님 1,000만 원만 깎아주면 할 것 같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난 못 깎아요. 하면 이제 안 팔리잖아요. 매수자가 없으니까. 이제 급하면 이제 사장님이 다시 전화가 오죠. 그렇죠. 그때 그 손님 아직 있냐? 맞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500은 더 깎아주겠다. 그렇게 이제 또 딜을 하면 적어도 내가 500은 깎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거래가 안 되는 시기라서 그렇죠. 정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충분히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왜냐면 내가 있다? 골라 살 수 있는 몇 안 돼 얼마 안 되는 시기 중에 한 시기니까 지금. 근데 내 집 마련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러셀님 얘기하신 거를 잘 딱 메모해 두시고 딱 그렇게 활용하시면 내 집 마련하니까 갑자기 제가 최근에 투자로 집을 지금 하남 가밀 그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을 인터뷰하고 왔는데 그분이 해줬던 말이 생각납니다. 무주택자도 지금 집 사기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1주택자도 자기는 괜찮다고 한 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똑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내 집도 떨어지고 이 집도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는 폭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비싼 집일수록 더 크게 떨어지면 이때 빨리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싸게 팔고 이때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왜? 더 상급지는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거래가 안 되면 급매폭이 이게 가격이 확 싼 것들이 나오니까 고가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네. 잡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조정지역에 살다가 뭐 규제지역에 들어가려면은 그 대출 그 폭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이미 다 그런 건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한 겁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이미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세금적으로. 왜? 본인의 돈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되게 세금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라고도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드리고 합니다. 근데 결국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할 때 또 네. 꼼꼼하게 좀 봐야 하는데 네네.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매도할 때 매수자들한테 항상 꼭 넣으라고 하는 게 그 특약상에 좀 그거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잔금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전세가 안 맞춰질 때를 대비해서 좀 그 특약 같은 걸 좀 넣으셔라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항상 내가 내 집을 샀다는 거에 기쁜 마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에 잘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특약사항이든 뭐든 그냥 항상 넣던 대로만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써놓는 게 나중에 머리가 안 아픕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거는 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걸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항상 말해요. 매도자 측에도 사장님 뭐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를 조건을 좀 달아 놓으세요. 매수자 측한테도 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조건을 좀 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분명히 계약서 쓸 때 녹취를 좀 서로 해놓으시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서로가 다 기뻐요. 어우 축하드려요. 집 사셨네. 축하해요. 맞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집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어지잖아요. 나는 못해. 그냥 말아서 해야지. 진짜 이래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매수자 중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진짜 서로 얼굴 불 켜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중간에 껴있는 중개업자들이 난처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기분 좋을 때 이걸 유지하려면 글로써 뭔가를 꼭 남기셔라. 잔금이 이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는 연장을 시켜준다. 뭐 아니면 잔금 날짜를 뭐 전세가 맞춰지는 날짜로 하셔라. 매도 측에서도 급하게 뭔가를 하지 말고 항상 좀 여유를 두고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외적으로는 솔직히 크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특약을 요구를 하면 중개사분들께서 잘 해주시나요? 보통 뭐 우린 그렇게까지 안 해, 뭐 갈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저는 좀 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제가 진짜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계약서 쓸 땐 웃어. 기분 좋을 땐 웃어. 근데 이게 돈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죽일 듯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특약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볼 때 돈 들어가고 나면서 이렇게 중개업자들이 배짜라고 하면 난처해요. 네. 깨기에도 내가 계약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약금 넣기 전에 저 특약 이렇게 넣을 건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계속 집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써드릴게요. 라고 먼저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근데 만약에 했는데 관례상 뭐 그런 거 그래요? 그럼 저는 다른 부동산이랑 할게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중개업자가 하겠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거를 요구해야 될지, 이걸 내가 괜한 요구를 하나, 나만 이렇게 좀 까다롭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요구를 잘 못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그 멘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뭐 진상 고객, 까다로운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계약만큼은 꼼꼼하게 봐야 돼요. 맞아. 꼼꼼하게 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를 우리가 써놔야지 나중에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때 상황이 터져버리면 수습하려면 진짜로 가장 피해 입는 게 매수자예요. 매도자는 그러니까. 솔직히 여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수자는 안 그랬을 때는 계약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꼼꼼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런 말 어려운 게 그냥 우리나라 정서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를 그 장유유서 같은 그런 것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거는 어떨까. 이거 이렇게 되나요? 그럼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럼 일단은 사장님 이거 이렇게 혹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연습이 어려우니까 태어나서 거래를 많이 안 하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보시고 실제로 꼭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멘트를 좀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멘트를 꼭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특약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계속 의식을 하고 가면은 요 타임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러셀님 얘기하신 게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괜찮다. 얘기해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네. 예의 어긋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이 어렵다 하니까 갑자기 또 재미난 얘기 하나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아는 또 지인분이 있는데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제가 친형인 것처럼 해서 어.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그냥 녹음기 키세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해서 막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아, 나는 지금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오히려 진짜 그냥 일반 사람한테는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저는 아직도 처음 들어갈 때 생각이 네. 생생히 나요. 진짜. 몇 번을 돌아서 갔는지. 그래서 제가 딱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무기만 장착하고 가세요. 나는 실수요자다. 난 실수요자다. 난 실수요자다. 제가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데 먼저 까고 가시면 돼요. 아, 제가 현금 한 2억 정도 있다. 한 현금 1억 5천 정도 있는데 요즘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냐. 이걸로 투자 가능하냐. 이렇게 좀 말을 해놓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도 겁난다. 그럼 또 제가 지방에도 집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약간 투자를 조금 하는데 이제 좀 투자에 입문한 단계처럼 보이면 오히려 더 알려준다. 오히려 더 알려줍니다. 근데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저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러 왔는데요. 하면 안 돼요. 유튜브 봐. 네,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요즘 여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 동네에 딱 갔을 때 아파트가 특정 아파트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아파트 이름을 말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뭐 어떤 레미안 아파트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지. 그렇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이러면 얘는 뭔가 모르다. 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공부하러 있어요. 왔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옷을 사러 갔을 때도 이러잖아요. 손님들 봤을 때 딱 내가 살 옷이 있으면 그 옷을 딱 보고 저 이거 사이즈 있어요? 바로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옷 뭐 사러 간 거면 그냥 보고 있으면 다니기만 해요.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점원들의 태도도 다르잖아요. 그거라 보시면 돼요. 네. 실수요자라고 생각하고 네. 가서 하면 된다. 네. 오늘 이렇게 월부 채널과 함께 해주셨는데 또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찰떡같이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항상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에서만 보는 우리 코크님이나 너나이님을 뵈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저도 방송으로 해가지고. 같은 또 지역 사람 만나서 더 좋네요. 대한민국 군이 유능한 인재 하나를 이루셨네. 또 부동산 업계에 또 되게 또 막강한 영향을 또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러셀TV 황서희님에게 또 현실적인 그런 또 솔루션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신 황서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